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학답게 공부하자 서유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진선여고 기출에 대한 분석을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문항수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작년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 부교재가 있었습니다. 그 부교재가 수학의 신이라는 문제집이었어요. 근데 이 수학의 신의 문제집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부교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아마 올해는 매년 부교재가 바뀌다 보니까 수학의 신이 아니라 다른 교재가 선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문항수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는 객관식 12문제, 그다음에 단답형 6문제, 서술형 1문제로 총 19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문항수가 조금 적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근데 문항수가 적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문항수가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선여고 기출 난이도가 어떠한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진선여고 난이도가 우리 어머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놨어요. 우선 전체 19문제 중에 어머님들이 보실 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중상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중상 난이도 이상이 몇 문제가 출제가 됐는가 제가 한번 다 세봤습니다. 전체 19문제 중에 9문제가 중상 이상의 문제고 전체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은 이제 중등 기출에 조금 익숙해져 있겠죠. 그럼 이제 중등 기출에 익숙해져 있다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시험을 봅니다. 그럼 처음 시험을 봤을 때 1번부터 7번까지는 무난하게 풀려요. 그러다가 이제 8번에서 잠깐 멈칫합니다. 난이도가 살짝 어려운데? 그러다가 이제 10번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10번대에서 난이도가 상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 아직 10번대를 풀고 있는데 벌써부터 어려워? 아직 뒤에 9문제나 남았는데? 우선 여기서 멘탈이 한번 흔들립니다. 그럼 멘탈이 흔들리고 나서 11번을 다시 한번 봤어요. 11번 똑같이 난이도가 상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멘탈이 다 무너져요. 아직 뒤에 남은 문제들도 너무나 많은데 이미 10번하고 11번의 시간 소요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남은 시간을 봤더니 10분 남았대요. 그럼 이제 그나마 배점이 높은 서술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서술형을 봤을 때도 서술형 난이도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11번 때부터 단답형 6번까지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키워야 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문제 선별 능력이에요.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적인 소요가 조금 걸릴 것인지, 이런 문제 선별 능력을 많이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험에 봤을 때는 10번이 끝나고 나서 서술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문제를 훑어보고 풀어낼 수 있는 단답형 1, 2번을 먼저 풀었어야 돼요. 그럼 단답형 1, 2번을 풀면 이미 8점을 더 얻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제 선별 능력을 키워라. 근데 이 문제 선별 능력은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 50분 동안 문제를 선별하면서 내가 풀어낼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스스로 판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매 시험마다, 매 시간마다 기출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강남권 내신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매 시간 50분 동안 OMR 체크하는 것까지를 통틀어서 시간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진선여고가 부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교재의 그 비중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교과서와 부교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교재와 교과서의 연계율이 약 68% 정도가 되는데, 보통 부교재가 있는 학교들은 낮으면 한 50% 정도의 연계율, 높으면 70% 정도까지의 연계율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지만 1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91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우리 아이들이 받는 1등급은 현 9등급제에서는 이제 2등급까지겠죠. 2등급 커트라인은 8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19문제 중에 적어도 3문제 정도 틀리면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교재와 교과서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교재 교과서는 많은 반복과 복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진선여고의 기출에 대한 특징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부교재와 교과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가장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거는 부교재랑 교과서는 많은 반복과 복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이해 중심의 문항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이해 중심의 문항의 출제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23살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3살부터 강의를 좀 이른 나이에 시작을 했었고 23살에 강의를 시작할 때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학년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 내신 대비도 다 해줬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내신 대비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시험 직전에 한 1000문제 정도 던져주면 됩니다. 즉 양치기가 가능했어요. 근데 고등 수학을 올라가게 되면 절대로 양치기가 안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1000문제 이상을 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양치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주어진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문제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 중심의 문항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학교 중에 하나가 진선여고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복합 개념의 문항이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특히나 진선여고가. 이 복합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머님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시중 문제집에 센 문제집이 있죠. 그 센 문제집을 B단계를 좀 보시면은 B단계는 난이도가 한 중난이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센 B단계에 있는 문제들은 보통 단일 개념 문제예요. 개념 하나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거나 많아봤자 2개 개념을 갖고 와서 문제를 풀게끔 내요. 근데 실제로 진선여고 기출문제는 적게는 4개 개념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거나 많게는 7개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게 가장 최근에는 2학기 기말고사였어요. 2학기 기말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진선여고의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대표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굉장히 잘하고 전국 모의고사를 봤을 때 1등급 비율을 좀 생각해 보면 진선여고 내에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적어도 30%에서 40%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2학기 기말고사 때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수학시험을 봤는데 내신 평균 점수가 37점입니다. 1등급 커트라인이 2학기 기말고사 때 69점이었어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왜 문제가 어려웠느냐? 복합 개념이 6개 이상의 문제들이 3문제 정도 나왔어요. 이미 그 문제 아이들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 개념의 문제들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복합 개념이 말로만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진선여고 작년 1학기 중간고사의 문제를 제가 갖고 왔어요. 단답형 6번 문제였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색칠을 할 겁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우선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도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절대값 그래프를 너네는 그릴 수 있겠니? 라는 걸 두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근데 이때 이 개념이 어려운 이유는 구간이 t라는 값에 따라 변해요. 그 움직이는 구간에 따라 너네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니? 라는 거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정말 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인데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줘요. 그리고 이 새로운 함수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이 정의에 따른 조건들을 가나에 다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너네는 이해를 하고 있니? 그래서 이 단답형 6번 문제가 총 5개의 개념이 섞여 있었던 문제고 그만큼 난이도도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복합 개념이 이런 식으로 한 문제에 여러 개의 개념이 섞여 있다 보면 이 중에 하나의 개념이라도 구멍이 뚫려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개의 개념을 모두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복합 개념에 대해서 내신 대비는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우선 부교재의 비중이 되게 높기 때문에 부교재는 굉장히 많은 반복과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부교재를 굉장히 많이 복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 단축이에요. 이제 실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엄마, 이번에 시험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부교재에서 연계되어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1등급을 가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교재에 대한 반복과 복습에서 숫자 변형과 단순 조건 변형은 정말 빠르게 풀어내야 되고 중난이도 이하의 문제는 무조건 10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합쳐서. 그리고 남은 40분 동안 아까 전에 9문제가 중상 이상이었죠. 그 40분 동안 그 9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득점의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처와 난이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부교재에서 난이도 상, 중상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교재를 공부할 때도 부교재 내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들은 적어도 5번 이상은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 건지,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를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부족 없이 주어진 시간 50분 안에 모든 시험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린 게 계속 복합 개념이었어요. 이 복합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연습한다는 건 결국에 무엇을 연습한다는 거냐면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형광펜을 다 칠해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이 주어진 문제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스스로 분석하고 사고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위권을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의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복합 개념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저는 이 부분을 최대한 아이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교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의 연구소 팀에서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복합 개념을 많이 풀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좋을까? 근데 이제 시중 문제집의 센 B단계 정도의 문제들은 너무 쉬워서 복합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우선 가장 최근 5개년의 내신 기출 문제들을 모두 다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복합 개념의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최근 5개년의 내신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참고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그 최근 5개년의 모의고사 문제들도 모두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사용하는 부교재 또는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뭐 531 하이퍼라던가 이런 대표적인 문제집 10종을 모두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3개를 기준으로 저희 연구소 팀에서는 너무 쉬운 문제는 제외하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필수 유형의 문제,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만든 게 저희 자체 교재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저는 조금 차별화를 조금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차별화를 어떻게 두려고 했냐면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힌트 답지가 제공이 될 거예요. 이제 난이도 중상 이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힌트 답지들을 제공할 건데 이 힌트 답지가 어떤 건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문제가 실제 시중 문제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중상 정도에서 중 사이에 있는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은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수학학원 보내시면서 아마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수학 공부할 때는 답지를 최대한 보지 마라. 답지를 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라. 근데 과연 답지를 정말 보면 안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전 고등학교 때 답지 봤습니다. 답지를 봐야죠. 답지는 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답지를 보는 방법을 몰라요. 답지를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예 답지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지를 보는 방법은 그 답지에서 내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힌트만 얻어가야 돼요. 그 답지를 절대로 정독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통 해설지를 보면 정독합니다. 아, 이게 이래서 이랬었던 거군. 아, 이거는 이렇군. 근데 답지는 정말 자세하게 서술돼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이 문제 해설지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인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이 돼요. 이유는 아이들의 사고를 막아버립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 해설지를 보면 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를 다 막아버려요. 그럼 아이들의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많이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공하는 게 힌트 답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제가 주어진 조건에 밑줄을 모두 다 쳐줍니다. 그리고 이 밑줄마다 보시면은 제가 번호를 다 부여를 해놨어요. 이 주어진 조건의 번호마다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풀이를 적어주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의 의미를 적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의미를 보고 역어를 통해서 어떤 식을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조금 고민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힌트 답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예전부터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2학기 들어갈 때쯤에는 이제 필기 자료가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 아마 1학기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작업 중이라 아이들에게 나눠줄 때는 이제 저의 필기 자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든 힌트 답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시간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짤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어린 나이에부터 이제 강사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1단원을 열심히 가르치고 2단원을 들어갔어요. 2단원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1단원을 까먹어요. 그래서 다 까먹었니? 다시 1단원으로 돌아갑니다. 1단원 또 열심히 가르쳐요. 그럼 또 2단원을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반복과 복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중간고사 범위 동안 중간고사 범위를 한 번만 돌리면 무조건 마지막 단원 하고 있을 때 앞에 거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건 무조건 3번을 반복 복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1회독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런 필수 유형의 문제들, 그 다음에 복합 개념의 문제들 중에 난이도가 너무 어렵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좀 도전적으로 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1회독이 한번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고사 범위 2회독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조금 더 복합 개념 중에 어려운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빠른 풀이법 등을 기준으로 다시 한 바퀴를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예상 기출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파이널로 3회독을 돌릴 겁니다. 이렇게 3회독을 돌려서 이제 아이들이 시험 직전에 총 3번의 반복과 복습을 진행을 하고 이때 과제로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부교재 숙제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교재도 적어도 5번은 반복 복습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짜여진 커리큘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간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진행하는 고1 정규반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는 반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 복합 개념에 대한 것들을 위주로 다루고 좀 빠른 풀이법에 대한 것도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통수학 1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 잘 잡혀있지 않은 학생들은 제 수업이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입반 테스트가 있고 이 입반 테스트의 시험 범위는 공통수학 1 전 범위가 다 들어가요. 다만 행렬만 제외하고 다 들어갈 거예요. 행렬 제외하고 공통수학 1 전 범위가 입반 테스트의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입반 테스트의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수업을 수강할 수가 있지만 입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제 수업이 너무 어려울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반을 조금 추천을 아마 학원에서 드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진행하는 고1 정규반은 3월 7일 금요일 개강을 시작으로 월요일과 금요일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주말에는 클리닉이 진행이 될 건데 주말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에 클리닉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이 클리닉은 제가 무조건 반드시 한번 필참하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이 클리닉이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분명 수업 시간에 이해를 못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과제를 하다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무조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학원에 나와서 반드시 질문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클리닉 때 필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시간표 작성해 주실 때 요 클리닉 시간까지 조금 고려해서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수학답게 공부할 수 있게, 아이들의 좀 수학적 사고력을 제가 키워줄 수 있게 제가 수학답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답게 공부하자 서유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